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베를린에서 먼저 문을 연 한국 브랜드. 실제 반응은 어땠나요? 관심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컨셉 자체가 너무 그 시장에서는 획기적이었다 보니까 입소문이 좀 많이 탔던 것 같고,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기회가 생각보다도 많이 생겼고, 제가 느낄 때는 사실은 서울보다 베를린이 훨씬 더 브랜드를 전개하기에 용이한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기다려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좀 얄짤없다? 그쵸. 그래서 왜 한국에는 좀 역사가 있는 브랜드를 멋있게 하지 못할까? 제가 하고 싶다.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 현생을 시작합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이메일 뉴스레터 서비스 스티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야 스토리파인드 혜민입니다. 오늘은 자기만의 철학으로 성장 중인 작지만 강한 브랜드의 성장 스토리를 들어보는 요즘 브랜드 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브랜드를 한국에서 시작하는 거를 떠올리죠. 혹시 그 시작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브랜드를 만들듯이 우리도 해외에서 브랜드를 시작할 수 있겠죠. 그 도시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하지만 실제로 그걸 직접 읽어나가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직접 찐하게 경험하고 온, 지금도 베를린과 한국에서 동시에 브랜드를 열심히 전개하고 계시는 한국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게스트와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웨어 브랜드 윤의 윤지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렵게 모신 브랜드입니다. 유튜브 출연이 처음이시라고 하셔서 네, 맞아요. 이거 엄청 떨린다고 하셨는데 네. 점점 괜찮아지실 거예요. 네, 너무 긴장되긴 하는데 네.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윤이라는 브랜드가 안경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이제 우리가 근데 평소에 아는 그 동네 안경점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그런 안경점을 운영을 하고 네. 계신데, 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지윤님을 또 처음 뵙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누구신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웨어 브랜드 윤을 운영하고 있는 윤지윤이라고 하고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브랜드에서 하는 거의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총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직접 하고 있어서 제품 디자인 기획과 생산부터 안경 특성상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가 될 수밖에 없어서 매장이 정말 중요한데요. 매장의 비주얼 디렉팅도 하고 컨텐츠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은 편이어서 저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널 관련된 컨텐츠도 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명이 윤이잖아요. 네. 그래서 브랜드 명이 좀 독특한데, 이게 그 한국 성 윤을 따서 윤 맞나요? 네, 맞아요. 저희 아버지랑 제가 함께 만든 브랜드예요. 뒤이어 조금 더 자세하게 브랜드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아버지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토대로 저의 젊은 감각이 더해지면 좀 깊이 있는 멋진 브랜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버지와 함께 브랜드를 하기로 결심했고요. 브랜드 장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둘을 모두 대변하는 좋은 단어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아버지와 저를 대표하는 성으로 하자라고 결심했고, 평생 가업이다라고 생각하고 브랜드를 운영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었어서 성으로 브랜드명을 만든 게 저한테도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 성으로 하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가문의 가업 이렇게 맞아요. 느껴지고, 막 외국에 보면은 백년 가게 같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나면서 자부심도 느껴지고,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니까 좀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도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윤의 브랜드 스토리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베를린에서 먼저 문을 연 한국 브랜드라는 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진출을 하셨더라고요. 왜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렇게 열 생각을 하셨는지가 일단 먼저 궁금해요. 저희의 비즈니스 컨셉이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의 안경을 20분 안에 제공하자. 이게 저희의 USP였어요. 유닉 셀링 포인트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20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한국에서는 2-3시간이면 안경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안경 하나를 맞추는데 최소 500유로 정도의 비용을 냈어야 됐고, 도수 안경을 하려면은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을 생각했을 때 저희의 비즈니스 컨셉이 타 경쟁사들에 비해서 너무 획기적인 컨셉이었다 보니 당연히 이 컨셉을 가지고 가면은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브랜드를 만들 때 한국을 타겟으로 처음 시작했던 게 아니라 유럽 시장을 먼저 염두에 두고 브랜드를 만드신 거였어요? 네, 맞아요. 근데 왜 하필 그 중에서도 다양한 이제 도시가 있었을 텐데 베를린을 선택을 하셨나요? 저희 언니가 우선 독일에서 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일단 가족이 독일에 있으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독일의 어느 도시에 브랜드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갖고 있었고 본격적으로 시장 조사를 할 때 독일의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어느 도시가 가장 매력적인 도시일까 저희한테 가장 잘 맞는 도시가 어딜까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를린을 갔을 때 사실 그 도시에서 주는 자유로움이 네. 너무 저한테 크게 다가오기도 했고 사실 유럽에서 대도시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런던이랑 파리 네. 그리고 베를린인데 런던이나 파리는 상업적으로 정말 발달된 도시이긴 하잖아요. 거리만 가더라도 예쁜 네. 상점이 즐비하고 근데 그와 반면에 베를린은 조금은 자유롭고 빈틈이 있는 맞아, 그런 맞아. 도시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충분히 저희의 미감으로 네. 승부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작년에 네, 베를린 맞아요. 출장을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거는 거기가 또 스타트업 성지잖아요. 네.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에도 또 되게 적합한 곳이어서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도시를 많이 알고 네. 가진 않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너무 기억이 미화된 것 같긴 한데 네. 많은 걸 알고 베를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베를린에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더 그 도시의 매력을 알게 됐던 것 같긴 해요. 실제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물가가 저렴해서 살기가 수월하고 그래서 기회를 찾아서 유럽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베를린에 정착해서 기회를 찾으려고 하고 실제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기회가 생각보다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외국인이 많은 도시다 보니 영어만 하고 살아도 크게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여기서 사업하는 게 너무 천운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시작하기에 좋은 게 다른 나라 사람들 워낙 많고 다른 나라 사람도 거기서 창업을 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뭔가 창업하기에 적합한 도시를 잘 고르지 않으셨나. 그 실제로 저희 직원들만 보더라도 네. 독일 직원이 4명 오. 정도고 나머지는 다 각양각색이에요. 오.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고 네, 네. 뭐 영국, 터키, 네. 이태리, 크로아티아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이스라엘 분도 계셨고 그래서 다문화를 경험하기에 너무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시장이 있다. 근데 우리의 어떤 이런 경쟁력 그것이 여기에 좀 먹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실제 반응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실제 반응은 어땠나요? 실제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관심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네네네. 이게 우선은 컨셉 자체가 너무 그 시장에서는 너무 획기적이었다 보니까 2주에서 20분을 가능하게 한 게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셉 자체가 우선 첫 번째로 네네. 너무 좋았어서 입소문이 좀 많이 탔던 것 같고 제가 느낄 때는 사실은 서울보다 베를린이 훨씬 더 브랜드를 전개하기에 용이한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대도시라고는 하지만 서울처럼 엄청난 번화가가 아니라 시내라고 하면은 정해져 있어요. 맞아. 그래서 뭐 사람들이 쇼핑을 한다, 어디 네. 놀러 간다 할 때 정해진 지역이 있고 그리고 국제적인 도시이기도 하다 보니 유럽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네. 베를린을 정말 자주 오세요. 그래서 뭐 북유럽 사람도 오시고 뭐 진짜 각지에서 오시거든요. 오시면 이제 저희 가격과 서비스에 너무 놀라시고
여행을 짧게 오더라도 20분 안에 안경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요. 구매하고 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북유럽은 특히나 물가가 너무 비싸서 네. 저희 브랜드를 한번 경험하시고 나시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시면은 많이 사가세요. 아, 많이 사가시는 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많이 사가세요.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오. 그래서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 아. 그리고 입소문을 많이 샀던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제가 생산하는 모든 네. 것들이,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다 한국적인 미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이 조금은 다르게 이제 차별화된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유럽의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신문에도 막 되게 크게 나고 막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방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20분 만에 이렇게 나오는 걸로 사람들이 획기적으로 느꼈다. 원래 그 유럽에서의 그 2주가 걸리는 그 시스템과 윤의 시스템이 어떻게 다르길래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였어요? 저도 사실은 많이 알지는 못했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훨씬 더 그 시장을 많이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제조업을 하셨는데 그 네. 제조업이 수출을 많이 하셔서 유럽 클라이언트 분들이 많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런 교류가 많다 보니까 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좁은 땅덩어리에 이제 시장이 촘촘하고 네. 그래서 영업망이 촘촘해서 이제 렌즈를 공급받기가 매우 수월한 거죠. 근데 뭐 독일 같은 경우엔 땅덩어리가 크고 그런 유통망이 촘촘하지 않다 보니까 렌즈 하나를 주문하는데 저 멀리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저희 시스템을 설명드리면 조금 길긴 한데 20분을 하는 데는 사실 없긴 하거든요. 2-3시간까지는 가능하지만 저희는 모든 텔을 저희가 자체로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생산하고 그 모든 데이터를 미리 저희 시스템 안에 저장을 해둬요. 그리고 렌즈도 저희가 다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 렌즈를 수급받기도 편하고 저희 매장에 거의 전 도수 범위 렌즈의 재고를 구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경 하나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사실 필요한 데이터가 테 정보, 렌즈 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객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테야 렌즈의 정보는 저희가 미리 시스템 안에 저장을 해놓고 있다 보니 고객이 왔을 때 고객 정보만 취득을 하면은 바로 이제 렌즈를 그 테에 맞는 사이즈로 가공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 매장에서 바로 가공이 가능한 네, 거죠? 맞아요. 그리고 거만하는 과정에서도 거만을 할 때 안경원에서는 대부분 기계에서 거만을 하면은 손으로 그 도수를 적어서 네. 전화를 하거나 뭐 주문 시스템에 주문을 해서 렌즈를 주문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거만 기계에서 거만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값이 바로 저희 시스템에 저장이 되고 체크아웃을 하면은 결제가 되는 즉시 그 데이터에 맞게끔 작업을 할 수 있는 잡티켓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바로 가공이 가능한 시스템인 거죠. 저는 이제 베를린 지점을 가봤잖아요. 베를린 밑에 매장을 가봤어요. 저는 원래 이제 윤 안경을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베를린 출장을 갔었잖아요. 근데 안경을 안 가져온 거죠. 저는 지금 안경을 안 끼고 있지만 렌즈를 끼지만 촬영이 끝나면 바로 안경으로 갈아 낀답니다. 제가. 도수가 그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안경이 꼭 필요한데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찾아보니 윤이 밑에 있다라는 걸 알고 바로 갔죠. 첫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딱 봤어요. 근데 일단은 유리로 이렇게 매장이 다 돼 있었고 그리고 옆에 이제 뭐라고 컨베이어 하죠? 벨트.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서 바로 안경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도스를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한국 지점에서 제 정보가 등록이 돼 있어서 그걸로 바로 안경을 새로 맞췄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 20분 만에 바로 되고 너무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대박이다 여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언젠가 진짜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정말 했었는데 어쨌든 아마도 그런 좋은 기술력을 또 이렇게 매장으로 그리고 브랜드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작업은 또 다른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생각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이게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되게 놀라지 않았을까 유럽 사람들이. 그것도 기획을 하신 건가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안경을 소비하는 그 경험 자체가 일반 다른 카테고리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이제 브랜드를 경험하고 싶어 하는데 네. 안경을 온전히 경험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힘든 거예요.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해서 안경원에 다시 가서 렌즈를 맞춰야 되는, 그래서 두 곳을 들러서 경험을 해야 되다 보니 내가 원하는 브랜드의 경험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온전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거기에 틈이 있고, 요즘에 경험 소비가 너무 중요한데 브랜드에서 온전한 경험을 다 할 수 있는 브랜드는 우리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의 든든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브랜드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자마자 그래도 잘 됐어요 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고 잘 입지를 다지고 하기까지는 또 쉽지 않은 과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기 앞서서 네. 잠시 광고 타임이 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누구나 쉽게 뉴스레터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 스티비에서 제작 지원해 주셨는데요. 혹시 윤도 뉴스레터 발행하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멋진 브랜드들이 항상 뉴스레터를 발행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근데 잘하진 못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브랜드 뉴스레터들 요즘에 많이 구독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렇게 브랜드들이 이제 마케팅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지만 또 이렇게 뉴스레터만큼 매력적인 도구가 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을 타지도 않고 불특정 다수가 아닌 뭔가 우리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바로 메일함으로 직접 닿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브랜드만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제작 과정을 엿보면서 더 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만의 브랜드를 알리고 고객과 더 가까이 만나고 싶다면 스티비를 추천드립니다. 누구나 쉽게 뉴스레터나 마케팅 이메일을 제작하고 발송하고 또 고객 관리까지 가능하거든요. 내 브랜드의 이야기를 담은 뉴스레터를 지금 스티비로 발행해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언니가 유럽에 살고 계시긴 했지만 직접 사신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아버님도 직접 살아본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직접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도 브랜드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살아보지 않은 타지에서 브랜드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게 좋은 아이디어, 기술력이 있어도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좀 어려웠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잘 몰라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니까 맞아요. 다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있게 하는 것 같고,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제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초반에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해외에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산 적은 없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미술과 디자인을 배울 때는 서구 중심의 미술과 디자인을 배우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럽 여행을 하면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들을 보러 다니고 보면서 감탄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해서 유럽에 처음에 갔을 때 제가 만드는 것들이 그들이 좋아할까 그런 걱정도 많았고 자신감이 처음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베를린에서 처음 시작했긴 했지만 저의 정체성은 어찌됐건 한국이라고 생각했고 브랜드도 이제 한국의 미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코리안 아이웨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코리안을 쓰는 게 괜찮을까? 사람들이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떡하지라는 이제 내적인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을 많이 겪으면서 오히려 저희 브랜드를 그래서 좋아해 주시고 그런 다른 이질적인 미가 있다는 것에 더 환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더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어려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있잖아요. 처음에 뭐 매장을 만들려고 할 때 매장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거기에 공사하는 분들을 또 섭외해서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럴 때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와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막 맞아요. 유럽인들은 시간 개념도 너무 좀 다르고 느리고 그런 거는 좀 힘들었긴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는 한 달 반이면은 뚝딱뚝딱 해서 어찌됐건 이제 기일을 맞추는데 독일에서는 6개월씩 걸리고 6개월이요?
뭔가 모든 게 다 느리고 하다 어, 보니까 어. 처음에는 그게 이제 잘 모르기도 하고 네네. 적응이 되지도 않고 네. 저희가 생각했던 플랜보다 늦어지기도 하고 해서 음. 그런 게 좀 어렵긴 했던 것 같아요. 막 인쇄물 같은 것도 우리나라는 오늘 당장 해주세요 그러면 맞아요. 바로 당일 막 이렇게 응, 나오잖아요. 응. 거긴 그런 거 없죠. 그런 게 어렵긴 했어요. 네. 완전 초창기에는 네. 어디다가 인쇄를 맡겨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 진짜? 독일이 인쇄의 나라인데. 맞아요. 한국에서 인쇄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오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지류를 왜 비행기를 태워서 그러니까, 오냐. 그래서 이제 독일에 있는 현지 업체들을 찾아서 그런 고군분투하긴 했던 것 처음에 같아요. 이제 발품을 팔고 좀 네. 알아보고 하는 것들이 네. 쉽진 그리고 않았을 것 같아요. 한국에선 이제 전화를 해서 뭐 해주세요 네네, 하면 네네. 해주시는데 네. 이제 독일은 정해진 이제 시스템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뭐 출력을 할 때도 그들만의 가이드가 딱 있는데 양식이 있구나. 네, 그게 안 맞으면 절대 안 해주고 조금만 틀려도?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긴 한데 다시 전화 오거든요. 맞아요. 이거 뭐 이거죠? 막 이렇게 맞아, 하면서 맞아. 그냥 해주시잖아요. 맞아, 절대 안 해줘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받으시는 분 영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어. 그 전화를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메일을 받았는데 독일말로 하니까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해서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긴 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현지 친구들의 도움 받으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가이드 하는 거구나 하고 좀 적응하다 보니까 오히려 꼼꼼하게 해주시잖아요. 독일은 진짜 정해진 가이드대로 네, 네. 딱 해주시고 퀄리티도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런 점은 나중에 좋았죠. 그렇구나. 처음 이제 완전 초창기에 이렇게 만들어갈 때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이미 안경 렌즈 사업을 이미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이미 그걸로도 충분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굳이 브랜드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정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제조를 하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인건비도 그렇고 다른 중국이나 예를 들면 네, 베트남이나 그런 곳에 비해서 인건비를 생각하면은 생산성이 나오지도 않고 제조업을 하기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제조업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소매 사업을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럼 아버님이 먼저 뭐 소매로 하는 걸 좀 우리 생각해보자라고 먼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이디어를 이미 갖고 계셨었고 전 그때 당시 이제 패션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의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저도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합류를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그럼 패션 디자인 전공이신 거죠? 안경 쪽이나 아니면 뭐 브랜딩이나 이런 거를 배우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떻게 선뜻 그럼 내가 해볼게요. 같이 뭐 브랜드를 어쨌든 이끌어 나가야 되는 입장이 돼버리는데 그게 좀 두렵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설렌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리고 디자이너면은 언젠가는 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그쵸. 갖곤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렴풋이 나도 나중에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했었고 패션을 하긴 했지만 제가 패션에 맞는 사람인지는 사실 좀 고민이 있었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기도 하고 저는 단순히 만드는 거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어떤 거를 생산해내는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거를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이든 그 아이템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아이템이든 그냥 만들 수 있는 거라면 내가 공부를 해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는 어땠나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안경 디자인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를 것 같아요. 또 옷이랑 또 너무 다르고. 맞아요. 그리고 원래는 그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 패션 쪽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직장인으로 일을 할 때랑 내가 오너가 돼서 이거를 다 이끌어야 되는 입장이 됐을 때 또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자율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율성이 저는. 너무 좋죠. 네. 회사에서는 그렇게까지 재미있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생각하는 바대로 뭔가를 진취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제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과정이 저한테는 조금 더 즐거웠던 것 같아서 오히려 부담감보다는 왜냐면 시작은 또 어떨지 모르니까 설렘이 너무 많았고 네네. 지금은 좀 책임감이 커져서 옛날만큼 즐겁다기보다는 이제
결과를 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조금 더 크긴 한 것 같아요. 지금이. 그래서 어떤 기술력 이런 거를 바탕으로 했지만 이게 제조업으로 이렇게 B2B로 이렇게 할 때랑 진짜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윤이라는 브랜드로 만들 때는 또 엄청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윤님의 역할이 좀 컸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안경 디자인도 하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전체적인 뭐 브랜딩 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윤이라는 것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어떻게 톤앤무드로 잡아가고 어떻게 브랜드의 전개 과정에서 보여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할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점은 뭐였어요? 이게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브랜드 전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되려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의 방향성이 조금 정해졌던 것 같고, 우선은 이제 저희 브랜드의 가장 큰 핵심 가치를 말씀드리면 균형이에요. 근데 그 균형이라는 가치가 나왔던 이유는 우선은 그 브랜드가 저희 아버지와 제가 함께 만든 브랜드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기술력과 노하우를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젊은 감각과 디자인 그런 거를 대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대와 세대의 조화기도 하잖아요. 기성세대가 만든 거를 잘 다듬어서 이제 새롭게 재구성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브랜드에서 이제 균형을 적용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어요. 공간 디자인에서도 그렇고, 이제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기술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찌됐건 결국에는 이제 끝단에 이제 안경사가 보정을 해서 검안 값을 완성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테스트할 때 이상한 안경 끼고 맞아요. 검사하잖아요. 이제 물리적인 시력이랑 내가 실제로 인지하는 시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기계로만 측정을 한다고 해서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경사가 무조건 필요하고, 그리고 안경이 만들어졌어도 내 시력이 아무리 맞아도 내 얼굴에 맞지 않으면은 그 안경은 또 맞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제 안경사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기계와 인간의 조화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저희는 이제 균형 있는 삶을 제공하고 싶어서 단축된 시간만큼 나머지 시간은 조금 질적인 시간으로 보내라,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널을 운영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균형이라는 가치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럼 제품의 디자인에도 녹이셨을 것 같은데, 핵심 가치들을 어떤 식으로 좀 디자인을 했을까요? 디자인 말씀드리기 전에 균형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 균형이 저는 이제 동량의 가치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동량에서 이제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관계성이 가령 예를 들면은 누구를 얘기할 때 이제 누구의 엄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롤이 붙이는데, 그 롤이 관계성에서 나오는 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너와 나의 관계도 중요하고 조직 안에서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런 게 균형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면 이제 공동체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뭐 상업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자연을 위한 활동을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품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도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불필요한 쓰레기는 절대 없게끔 하자, 사람들이 우리 안경을 한번 사면은 오래오래 사랑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제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불필요한 패키지는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외부에서 하는 활동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팝업을 할 때 항상 새로운 거를 보여줘야 되고, 그런 게 트렌드다 보니까 많은 곳들에서 좀 자극적인 컨텐츠도 많이 하시고 항상 새로움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이제 저희가 한번 잘 만든 집기를 잘 재활용해서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잘 쓸 수 있게끔 하자. 음. 그런 뭐 작은 저희의 활동들이 어찌됐건 균형이라는 그런 가치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항상 그거를 먼저 생각해 보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우리 브랜드의 핵심 가치가 뭔지를 우리의 특성들을 파악하고 이렇게 뽑아내는 작업들이 사실 브랜딩이라는 되게 전문적인 또 영역도 있잖아요. 이런 거 따로 해주시는 막 분들도 계시고 근데 지우님이 이거를 필두로 하셨다는 건데 브랜딩에 대한 공부를 또 따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약간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냥 나오게 되신 자기 건지? 자신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브랜드이기도 하니까 네네. 저를 많이 투영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질문 받으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할까 고민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동양인이고 동양인이어서 그런 관계성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작년에 베를린 갔을 때 베를린이 그렇게 힙쟁이들의 도시라는데 힙한 사람들의 도시라는데 되게 힙이 뭔가요? 막 이런 거 막 사람들한테 물어봤었어요. 근데 베를린 사람들은 뭐 힙이라는 단어 잘 사용하지도 않고 근데 그 자체가 힙스터 같은 거죠. 뭔가 자기가 막 유행에 따라서 뭔가를 하지 않는데 그냥 나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그 자체가 되게 힙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윤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약간 그런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막 시류를 막 엄청 따라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냥 우리의 핵심 가치를 잘 드러내는 제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제일 힙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감사해요. 근데 그게 베를린에서 처음 시작해서 네, 가능하긴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서울에서 처음 저희가 브랜드 정리했다고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베를린에서 브랜드를 전개할 때는 조금 기다려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이런저런 걸 할 때 기다려주시고 좋게 봐주시고 처음에 여러 시도를 또 막 하니까 시행착오도 겪고 할 동안에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하는데 한국은 좀 얄짤없다? 그쵸. 이런 거 새로 나왔는데 별로네 이러면서 맞아요. 바로 그렇게 그런 평가가 좀 가혹하다고도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개선을 해나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이제 브랜드가 어느 정도 정체성이 확립된 후에 한국에 와서 이런저런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만의 방법으로 소화가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저희도 저희 중심이 잡혀있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브랜드 전개했다라고 하면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수동이잖아요. 성수동에서 시작하셨잖아요. 한국에서. 거기 제일 힙한 진짜 팝업 제일 많이 열리고 그런 곳이라서 진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한국에서 뭐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주변에 말도 너무 많고 그리고 뭔가 빨리 어떤 걸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조바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베를린이라는 곳에서 타지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곳에 조금 더 차분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갈 수 있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윤의 어떤 색깔을 만들어준 핵심 과정이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 베를린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 한국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를린을 처음 만드신 게 2015년 맞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온 게 2020년이요. 20년, 5년 만에 이제 한국으로 상륙? 다시 역수출처럼 약간 이렇게 됐는데 네네. 그것도 처음부터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베를린에서 인기가 좀 있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 하니까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기셨던 걸까요? 그랬던 것 같고 이제 유럽 분들한테 자신감 있게 이제 코리안 아이웨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당연하게 그러면 한국에는 매장이 어디 있어?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렇겠다. 근데 한국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또 이게 한국 브랜드가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 언젠가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고 싶고 한국의 외국인 분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 브랜드를 뭔가 꼭 방문해야 되는 랜드마크가 될 만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라는 그런 꿈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컨셉만 가지고는
이제 한국에서 뭔가를 할 때 사실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저희 브랜드의 결이 다져지고 나서는 네. 한국에 진출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유는 같지만 대상이 달라지잖아요. 네. 유럽에서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결들을 좋아하셨지만 또 서울 오면은 또 서로 문화적인 거, 뭐 소비적인 거 이런 게 너무 다를 것 같아서 거기에 맞게 또 약간 바뀌거나 뭐 예를 들면 뭐 매장의 구조나 구성이 달라질 수도 있고 홍보 네. 포인트도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완전 어때요? 달랐어요. 완전 달라요? 그것도 잘 모르고 시작해가지고 어떤 점이 가장 달랐나요? 이게 또 처음에는 이제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 음. 저희가 컨텐츠를 개발한다. 네. 컨텐츠 생산한다. 그리고 제품을 개발한다. 했을 때 공유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이겠구나라는 베를린에서 생각을 쓰는 거랑 똑같이 그냥 공유를 하면 되겠다. 너무 단순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반응이 너무 다르고 제품의 선호도도 다르고 선호하는 컬러도 다르고 진짜요? 선호하는 쉐입도 다르고 그러니까 제품에서부터 다르니까 제품 공유하기도 사실은 그러네요. 쉽지 않았고 사실 사이즈도 다르니까 공유할 수도 없긴 하죠. 그러면 주력하는 그런 라인도 달라졌겠네요. 뭔가. 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제품 하나를 개발해서 같이 공유하는 식으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그 각 시장별 디자인을 타겟에 맞게끔 개발해서 그 시장에만 릴리즈 할 때도 있고 뭐 디자인에 따라서 수요가 다를 수도 있어서 뭐 소량으로 서울에 조금 릴리즈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약간 도시별 한정판 같은 거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또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한정판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베를린에 가면 거기서만 있는 그 라인이 있대 하면 꼭 맞아요. 그거 한번 기념품처럼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서울에만 나오는 그런 라인들이 생기는 거고 맞아요. 이를테면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어떤 제품의 쉐입이나 이런 게 어떻게 달라요? 우선은 컬러의 선호도가 너무 달라요. 이제 한국에서는 블랙이 완전 클래식이고 완전 기본이고 안전한 컬러다라고 생각하는데 블랙을 이제 유럽 분들이 쓰면은 어디 나가야 될 것 같은 되게 강렬한 색이거든요. 그렇구나. 네, 스킨톤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유럽 분들은 크리스탈 계열의 컬러를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하시고 한국은 블랙을 선호하시고 그렇구나. 그리고 페일하다는 네네. 창백한 거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창백해 보이는 컬러감은 지향하시고 메탈 컬러도 이제 실버보다는 골드 계열의 컬러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것 같고 한국 분들은 실버를 꼈을 때 조금 더 쿨한 느낌이 그쵸, 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판매되는 컬러도 실버 컬러가 가장 인기가 많고. 신기하다. 근데 그것도 어쨌든 시장에 내놓보고 알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그 다 진짜 직접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계속 이거를 만들어 가신 거네요, 결국에. 그리고 컨텐츠도 조금 많이 달라요. 어떻게 그리고 이제 달라요? 저널도 네네네. 제가 아이디어라게 생각했던 거는 이제 베를린에도 예술가 분들이 많고 서울에도 많잖아요. 해외에 가고 싶은 마음도 많으시고 그쵸. 저도 이제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각 나라에 있는 분들을 서로 소개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너무 이제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로컬 컨텐츠는 로컬에서 소구하는 소비를 게 가장 좋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베를린 저널이 따로 있고 서울 저널이 따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그 베를린에 윤 안경이 있다는 사실을 네. 상기하게 됐던 게 저희가 베를린에 인터뷰를 하러 갔었잖아요. 네. 인터뷰를 하려고 했던 분들 중에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계셨는데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근데 저한테 이제 본인이 나오셨던 이제 기사 같은 걸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베를린 윤 저널에 나오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기사 링크를 보내주셨고 네. 여기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알게 됐던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딴 얘기지만 네. 제가 그때 한참 수영에 빠져 있어가지고 수영장을 찾고 있었는데 저도 근데 거기 그 윤저널에 베를린의 아름다운 수영장 이렇게 모아놓은 기사 있잖아요. 네네. 그걸 제가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수영장 찾아서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어디 가셨어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그 공공 수영장 같은 곳이었는데 되게 오래된.
제임스 시몬인가? 맞는 것 같아요. 어. 네, 거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 2월부터 네. 수영을 배웠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베를린 출장 갔을 때 수영장을 다 다녀야겠다 네, 해서 네. 거기를 이제 제가 찍어놨는데 못 갔어요. 너무 유서 깊은 그런 수영장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거기는. 그래서 그때 한창 저도 그렇게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잠깐 딴 길로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 각각의 로컬의 문화적인 것들을 저널로 소개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윤이 추구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담아서 이제 제품으로만 보여지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서울과 베를린에 각각 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 한국의 매장들에는 그 성수점에도 카페가 같이 있잖아요. 베를린은 없는 것 같은데. 베를린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베를린과 서울이어서 달랐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매장을 확장을 하면서 그때마다 이제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수동에 오픈할 때는 랜드마크가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성수동을 오픈했다 보니까 한국적인 미감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한국적인 미감이 돋보이는 매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했었고 그 매장을 오픈하면서 그 전에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생각해보면서 그럼 이런 부분을 채워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저희의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매장을 전개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달랐던 것 뿐이지 사실상은 그 나라별로 다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라별로 일부러 다르게 의도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 새로운 경험을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점점 더 경험 소비가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브랜드가 갖고 있는 다른 면모들이 많은데 그런 면모들을 매장마다 다르게 보여주고 싶다. 그랬고 F&B 요소가 있음으로써 저희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이 훨씬 더 다양해진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성수동을 기획했을 때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좀 문화적인 활동을 너무 많이 하고 싶어서 음료와 커피가 같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으니까 뭐 토크도 하고 싶고 뭐 요가 클래스도 하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상상하면서 여기 공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변수들이 좀 많아서 그런 거는 힘들긴 했던 것 같고 그래도 앞으로는 이제 조금씩 더 그런 걸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윤이 좀 재밌는 게 가끔씩 이제 이렇게 예술가들이랑 콜라보를 해서 전시를 직접 여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나오셨던 이연님과도 콜라보 전시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그런 거를 계속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콜라보를 할 때 윤만의 어떤 기준이나 그런 원칙이 있나요? 유명한 사람이랑 해야지 막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맞아요. 그렇죠? 이게 또 균형이라는 가치랑도 맥락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기술이 중요한 브랜드잖아요. 그쵸. 하지만 인간다움을 얘기하고 싶고 그런 인간다움을 잘 표현하는 게 공예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예품. 인간이 만드는 인간이 정성을 손으로. 다해서 손으로 만드는 그런 공예품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따뜻함을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좀 그래서 저희 안경이 사실은 공산품이다 보니 거기에 따뜻함을 어떻게 더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안경에서 보완할 수 있는 뭐 패키지에 공예적인 요소를 더한다거나 공예 작가분들의 작품을 매장에 전시해서 보여드린다거나 하는 그런 방식이 조금은 더 인간다운 거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이제 협업할 아티스트를 선정하거나 이럴 때도 어떤 기준들이 있나요? 저희가 최근에 4가지 키워드를 잡았는데 따뜻한 예술, 본질의 디자인, 그리고 화합의 공동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이 4가지를 키워드로 잡아서 그거에 맞는 뭐 사람과 브랜드와 아티스트, 디자이너를 찾아서 같이 협업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준비하고 계시거나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또? 최근에 이제 저희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강화하자, 브랜드 굿즈를 만들자 해서 그 아이템 중에 하나가 가방이었어요. 근데 가방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견고하고 그 실용성도 있고 음.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방을 잘 만드는 브랜드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가방에 진심인 브랜드를 이제 찾아서 텐베아라는 일본에서 캔버스 그 토트백을 네. 만드는 브랜드가 아. 있거든요. 그 브랜드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 가방을 같이 제작하기로 했고 그러면은 그 윤에서 그 안경 말고도 다른 제품군들도 더 개발을 하고 싶으셨군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안경과는 너무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희 안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니즈가 있어서 사용하고 싶은 것들을 네. 만들고 싶다 해서 그 중에 하나가 가방이었는데 그 텐베아 가방은 원래 그 안에 수납이 없는 걸로 유명해요. 수납이 전혀 없어서 진짜요? 자유롭게 그냥 써라. 그게 그들의 모토긴 한데 가방이 워낙 견고하고 디자인이 멋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저도 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거기에 이제 저희의 요소를 조금 넣자 해서 안에 이제 저희 이 케이스를 넣을 수 있는 작은 이제 홀더 같은 걸 만들어서 그 홀더가 딱 고정이 되게끔 가방을 개발했어요. 그렇구나. 그럼 다른 제품들은 안에 아무것도 주머니가 없는데 네, 맞아요. 윤과 같이 협업한 것만 딱 그게 있는 거. 맞아요. 음.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11월 30일부터 팝업을 같이 하기로 했고 오니버스라는 커피 브랜드랑 같이 또 그 뭐지 오프닝 세레머니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때 다 같이 그렇구나. 이벤트 하기로 했어요. 그런 브랜드나 아티스트를 찾는 그런 안목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막 요즘 막 많이 뜨고 막 이런 기준으로 찾는 게 아니다 보니까 더 유니크하게 느껴지고 윤과 이렇게 조화로움이 더 돋보이고 이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해요. 윤이 또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같이 부녀가 운영한다는 점이 저는 사실 좀 흥미롭기도 했거든요. 거기에서의 스토리도 있을 것 같다. 사실은 부모님 세대가 하고 있는 그런 업을 내가 같이 한다는 것이 요즘 세대로서는 쉽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선뜻 내가 그러면은 우리 세대에 맞게 한번 이렇게 브랜드로 해볼게라고 나선 것도 되게 저는 색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일단은 저는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게 아빠랑 같이 일할 수가 있나? 약간 못해요. 이거였어요.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저는 아빠랑 일을 안 하고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몇 시간을 못 버틸 거거든요. 어떻게 같이 일을 같이 하시는... 하기 너무 힘들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아버지를 너무 따르던 막내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같이 하기 전까지는 저희 아버지랑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너무 좋아하고 사이 너무 좋은 따르고 분야였군요. 너무 사이 좋아서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 같이 하면 되지라고 간단하게 생각했었는데 네. 이제 아버지와 딸의 역할에서 롤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세대 간에서 오는 격차가 있고 그렇죠. 이제 관심 분야와 전문성에서 오는 격차가 있고 작은 브랜드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씀도 다 맞거든요. 제가 하는 말도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쵸, 이제 그쵸. 그거를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어떻게 브랜드 전개해 나가냐. 저희 아버지 이제 사업가니까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성장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브랜드 초창기였으니까 브랜드의 질적인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굳건해야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면 좋긴 한데 그러기에는 사실 힘드니까 좀 부득이하게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배우는 게 진짜 많긴 하거든요. 왜냐면 결국에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찌됐건 기업은 성장을 해야 되고 성장이 진짜 제일 중요한 거긴 한데 저희 아버지의 말이 나중에는 다 맞았구나. 좀 말 좀 들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좀 싸우면서 배우는 점이 많긴 한데 저희 아버지는 좋아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도 딸이 이렇게 같이 한다는 그런 집이 어딨어요. 나서겠다는 딸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뭐 실무적인 거는 부딪혔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서로 세대가 다르고 일하는 맞아요. 스타일도 너무 달랐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들이 또 달랐어요?
일한 스타일에 있어서나. 일을 대하는 태도는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네. 추진력 있고 일도 정말 빠르고 뭘 하나 해야겠다면 무조건 당장 해야 되고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일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계속 봐왔으니까 그런 태도와 이제 좀 사람을 대하는 비즈니스 매너 네. 그런 것도 많이 배워서 저희 아버지는 항상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사업은 어찌됐건 사람이 하는 거다. 라고 해서 사람 간의 믿음과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태도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부분은 뭐 가치에서 오는 거? 저희 아버지는 기술적인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효율성과 예를 들면 이제 안경을 구매할 때 빨리 구매하는 게 좋은 것 같다. QR코드를 넣자. 근데 QR코드로 쇼핑 경험을 하는 게 좀 질적인 면에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경험적인 부분에서. 경험의 질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더 이제 사람다운 경험을 하는 게 좋겠고 오히려 그 균형을- 반대처럼 느껴져요. 아버님 세대에서 해야 될 말이 이제 반대로 나오고 우리 세대에서 QR로 빨리 해 이거가 나올 법한데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느낌. 맞아요. 그런 뭐 크고 작은 갈등은 아니고 의견 차이? 그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아빠와 딸이다 보니까 일터와 사적인 게 나눠지지 않고 막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일 얘기하고 맞아요. 이럴 것 같은데. 맞아. 저희 아버지 이제 밥 먹을 때 항상 일 얘기만 하세요. 그래서 그쵸 힘들긴 하죠. 근데 그만큼 이제 책임감이 많으셔서 그 뭔가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그러신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많이 배우기도 했고 서로 시너지가 나는 부분은 또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세대고 다른 배경을 가졌다가 이제 같이 하기 때문에 또 서로 도와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지우님이 아버님의 그런 사업적인 것들을 배운 것처럼 지우님의 어떤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버님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경험은 없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버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랬었는지 잘 모르겠네. 근데 브랜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건강한 브랜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깊이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20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브랜드를 경험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았고 브랜드의 철학과 가치에 공감하면서 소비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좀 쉽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왜 한국에는 역사가 있는 브랜드를 멋있게 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도 좀 했었던 것 같고 제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읽어놓은 그런 토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저희 브랜드가 완성된다고 생각해서 저한테는 다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만약에 막 얘기하다가 의견이 이제 갈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쨌든 어느 한 길로 가야 되는데 제 길로 가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힘드시죠. 결국에는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유은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평생 가업으로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100년 가게처럼 어떤 브랜드가 되고 싶으세요? 사람들 기억 속에.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브랜드면 좋겠다. 세상에 기여를 하는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회사를 대할 때 사실 저희 아버지도 욕심이 크지 않으세요. 욕심이 없으세요. 좀 삶에서 의미가 너무 중요하신 분이어서 사실 성장을 요구하시는 것도 저희 직원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쵸. 거지. 그런 이제 저희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엄청난 욕심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브랜드를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만족할 수 있는 브랜드로 천천히 성장시키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고 예를 들면 무인양품이나 D&D 디파트먼트를 보면은 그들의 철학이 너무 잘 묻어나고 그런 선한 영향력이 긍정적으로 세상에 전파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오사카를 여행을 갔는데 오사카에 무인양품이 크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인양품이 단순히 이제 일상용품을 판매를 하지만 일본에 가면 이제 진짜 다양한 활동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네. 이제 공간을 기획하고 디자인도 해주는데 그 네. 공간에 공유 오피스도 만들어놓고 오. 애기들이 놀 수 있는 놀이방 같은 네네. 거를 공간에 구현을 해놨는데 네네. 그런 이제 쇼룸 같은 공간에 실제로 아기들과 엄마가 음. 너무 이제 잘 이용하고. 이상적으로 막 행복하게 놀고 있는 음. 모습을 보면서 브랜드가 지향하는 바도 잘 보이고 음. 그게 실제로 잘 되는구나. 음.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다. 어. 그 공간에 있으면서 좀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D&D 디파트먼트도 그들만의 이제 추구하는 지점이 너무 명확하고 지역의 이제 특산품, 민예품 같은 걸 네. 소개하면서 그런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음. 이벤트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한테 많이 와닿고 저희는 우리 브랜드로서 나중에 어떤 점을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런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고 다른 점으로는 성장을 조금 더 빨리 해서 저희 직원들이 우리 작은 브랜드 안에서 좀 꿈도 꾸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브랜드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베를린에 지점을 하나 더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네네네. 들었는데. 맞아요. 내년 이제 2, 3월경에 네. 쿠담에 아. 5번째 매장 오픈하려고 5번째 준비하고 군요? 있어요. 네. 엄청납니다. 네, 오늘 제가 어렵게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아니에요. 직접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저는 재밌었는데 어떠셨나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네. 뜻깊은 시간이긴 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사실은 너무 큰 도전. 제가 이제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요, 언니. 도움이 안 될까봐 조금 걱정이 이런 되죠. 스토리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저희 채널과 저희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너무 큰 도움이고요. 사실 이런 케이스 하나하나, 레퍼런스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서 어떤 변화를 만들지, 어떤 또 용기를 만들지 모를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요.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제 네. 저희 브랜드를 어디서 이렇게 제가 원하는 만큼 다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해보면 이런 기회 만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아닙니다. 훈훈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네, 그러면 오늘 윤지윤 디렉터님과의 대화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브랜드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뭐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윤님이 삶의 균형을 만드는 도구들을 또 챙겨 오셨어요. 도구들에 대해서는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툴박스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사의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고요. 지훈님과 대화를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